천하의 학문을 베풀다 천하품은 수능국어 박상혁 강사입니다. 유리스마 스쿨과 함께하는 문독해력 수업 그 첫 번째 수업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댓글창을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첫 수업에서 그런지 굉장히 활발하게들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SG 리가 왠지 이서강일 것 같은 느낌. 맞나요? 그죠? 베스트. 네. 우리 저랑 수업을 들었던 네네네. 승우.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맞죠. 이런 느낌들이 좀 들고 네, 열심히 참여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수업이 널리 잘 퍼져서 여러분들이 네, 함께 공부에 크게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 혹은 저랑 처음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까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국어 강사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보통 국어 선생님들은 학교 다닐 때 국어를 되게 좋아했고 국어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국어를 잘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포함해서 국어를 달달달 외워서 중학교 때 못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국어를 한 번도 제대로 잘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려 수학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가 거의 이제 수학 영재와 같은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힘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도 수학 내신을 잘 못 봤던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모의고사도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학교에서 제일 잘 봤고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을 이해는 못하지만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 이해하는 국어 강사죠. 그래서 국어를 못했던 그러한 제가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의 글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읽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을 찾아준 게 지금 저의 문해력 수업입니다. 단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더니 글을 읽는 태도가 바뀌고 문장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그죠? 단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더니 문장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문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더니 이 문단과 문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도 좀 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해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경험으로 제가 16년 동안 수능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16년 동안 수능 국어를 가르쳤고, 사실 좀 더 돼요. 과외하는 시간까지 다 치면은 총 19년쯤 되는 것 같은데 16년 동안 수능 국어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합격해 줬습니다. 여기는 200이라는 숫자는 의대 합격자들의 합격 건수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마 훨씬 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한 6년 전까지만 숫자를 세다가 안 센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세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좀 더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제는 6년 차가 돼가긴 하는데 5년 전부터 중학생들에게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선생님 수능 국어인데요. 그건 그렇긴 한데 수능 국어의 대부분의 강의는 일반적으로 80점을 못 맞는 친구들이 80점을 맞게 하는 강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어는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국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관련된 거라서 한글로 된 교과서의 어떤 텍스트건 전부 다 사실은 국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워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중학생들에게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현재 저랑 수능 국어 현장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높은 모의고사 성취율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도 했었고 아이들에 대한 능력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온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편하게 국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중학생들에게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에게 유리스마 스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 수업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문독해력이라는 이름이 왜 탄생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1900 몇 년대생이세요? 자, 우리 한번 설문조사하듯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자, 1970년대생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1970년대생이시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 저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70년대생. 우리 엄마는 1980년대생이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1970년대생들에겐 국가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학생들의 독서 능력이 부족하다였습니다. 독서 능력이 부족하다. 책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사회적으로 뭘 문제시 삼았냐면 편독을 문제로 삼았어요. 편독. 애들이 책은 읽는데 너무 자기들 좋아하는 책만 읽어서 문제예요. 이런 시대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는데 1980년대가 되잖아요. 1980년대생이 되면 1980년대 중반생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 문제라 그랬어요. 아예 독서량이 적어서 문제예요. 이랬거든요. 독서량이 적은 게 사회적 문제다. 이런 건 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기를 하라고 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1970년대생, 80년대생인데요. 이때만 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책을 자기가 막 읽거나 하는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독해력이 문제라고 했어요.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앞문장과 뒷문장 간의 연결점을 못 잡는다예요. 이때는 책을 읽는데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건 책을 안 읽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글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교과서의 앞문장 뒷문장 간에 이 줄 행자를 쓰고 가는 사이간자를 써서 줄과 줄 사이 연결을 너무 못하더라. 행간의 의미를 파악을 못한다가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2000년대생부터 벌어진 일인데요. 그죠? 2000년대생부터 벌어진 일인데 이 시기부터 이제 문해력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책을 읽는데 책을 너무 편향적으로 읽어서 문제였잖아요. 이건 책은 안 읽지만 책을 안 읽다 보니 문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을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예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된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그런 얘기 뭐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뭐 이번 소풍에서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애는 일식 좋아하는데 왜 함부로 중식을 제공하느냐? 라는 반발을 하셨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학생에게 학교 선생님이 넌 참 고지식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 아이들이 그죠? 너무나도 단어를 몰라서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단어를 모르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단어를 모르다 보니까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을 못하더라. 그래서 한 문장조차 이해를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게 문해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휘력을 증진시켜서 한 문장을 이해시키는 능력을 개선하고 한 문장을 이해시키는 능력을 개선해서 문장과 문장 간에 이어내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의 수업은 이러한 문해력과 독해력을 어휘력을 기반으로 문해력과 독해력을 모두 다 확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방식과 태도를 조금만 실천해도 금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문독해력 수업은 어휘력 수업과 문해력, 독해력 수업이 함께 진행되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잠깐 1990년대요. 90년대는 80년대생들과 다름이 없어요. 예, 그렇죠. 요즘에도 다양한 책을 안 읽어서 문제라는데, 그건 문제가 맞죠. 근데 요즘엔 아예 책을 안 읽죠. 다양한 책을 안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안 읽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유리스마 스쿨 같은 경우는 사실 책 읽기와 관련한 컨텐츠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굉장히 좀 전투적으로 책을 읽히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매우 좋은 현상이고,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앞으로의 교육 과정의 핵심은 독서입니다. 예, 수학 능력도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단순 연산 수준으로만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럼 원서를 읽는 건요. 잘했어. 그쵸. 저도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아들이 초등학교를 가요. 8살. 근데 영어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원서로 된 텍스트 읽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키는 것은 영어 원서로 된 텍스트를 한번 읽히고 무조건 한글로 된 텍스트를 한번 같이 읽혀요. 그럼 굉장히 어휘력이 풍부해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앞으로 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겁니다. 보시죠. 이 수업은 중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업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영유 반대?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네. 자, 어찌됐건 돌아와서 수업 목표는 뭐냐? 스스로 찾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혹시 이 단어의 뜻을 아는 친구 있을까요? 통념이다. 단어 통념을 적었습니다. 통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통념 무슨 뜻이에요? 안다. 자, 일반적으로 통념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는 친구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꾸 단어를 안다의 기준을 잘못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해당 단어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본 적이 있다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를 안다의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통념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어떻게 해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찾아본대요. 자, 그럼 어디서 찾아볼 거예요? 하면은 넷플릭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통념을 찾으면 통념에 대한 뜻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찾는다고는 생각하지만 찾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있는 엔진들이 굉장히 많고 GPT한테 물어봐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GPT한테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통념이라고 딱 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는 그러면 찾을 때 뭐부터 찾아야 돼요? 어떤 순서대로 인식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직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찾으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건 잘했어요. 근데 진짜 찾아요? 두 번째. 자, 찾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찾는 게 더 좋은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안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통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알고 싶을 때 국어사전을 찾는데 어떤 아이가. 그럼 국어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사회나 집단이 공유하는 사상과 관념 따위 이따위로 설명을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딱 그거 보면 무슨 말인지 딱 이해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뭘 제시할 거냐면 한자 사전과 영어 사전을 찾으라는 제시를 할 건데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딱 그것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정보랑 연관이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제 더 명쾌하게 알게 돼요. 그쵸? 우리가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그 친구 자체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의 주변 사람이나 그 친구의 어머니나 그 친구의 아버지 그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모습을 보면서 대략 저 친구가 저럴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 정보와 정의를 찾는 그 관련한 것들을 아직은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실천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정돈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갖춰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번 찾아봤는데 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냥 뭐 아는 척하고 지나가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찾아보는 그 태도를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을 통일하다? 그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수업 목적. 우리 수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걸 좀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요.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아테네 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승 플라톤이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학당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조금 그림이 이상합니다. 플라톤은요, 아리스토텔레스랑 정반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늘 위에는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계가 존재하며 이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상이 그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플라톤의 철학과 달리 이 세상에는 천상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상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지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파헤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해될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반대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려진 그림 중에 좀 독특한 그림이 아리스토텔레스란 제자가 플라톤을 향해서 책을 집어던집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철학적인 논변을 계속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지속을 해왔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몇 년 동안 그들이 했었던 철학적 논변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질문을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안 돼요. 선생님 저 14번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안 돼요. 선생님 제가요 14번 문제에서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게 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따져 물어야 돼요. 제가 원하는 태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따져 묻되 예의는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예의는 갖추되 따져 물어봐야 돼. 그러면서 왜 이게 안 돼야만 하냐? 왜 이게 돼야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듯 가야 돼요. 그게 자기의 판단에 기반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모르겠어요 하고 남의 풀이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적이 오를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읽고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어떤 글을 읽건 뭘 하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틀렸을 때 틀린 문항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하겠다. 일단 문항을 틀렸을 때 우리가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 입장이 최대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틀렸어? 그랬을 때 내 틀린 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그것이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 알고 그래서 어디가 부족했는지 알고 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태도를 개선해야 돼. 그래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 결국은 성적이 높게 나와야 이기는 게임이잖아. 게임의 원리가 그렇잖아. 그치? 게임의 룰 자체가 높은 성적을 맞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럼 높은 성적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틀리면 돼. 그럼 안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나? 사람은 그게 어려워. 하지만 한 번 틀렸던 걸 또 틀리지 않는 게 목적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점점 틀리는 양을 줄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문항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10개를 풀었어. 7개를 맞추고 3개를 틀린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이제 3개만 더 하면 된다. 이해되나? 아, 이제 3개만 더 하면 된다. 설득돼요?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해야 돼.
오케이? 이 세 개를 더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에 대한 연구로 바뀌어야 돼. 대부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막 10개 풀었는데 3개나 틀렸어. 70점이네. 시험장에 70점이네. 아니야. 우리한테는 아직 시험장에 안 간 거잖아. 시험장에 갈 때까지 틀렸던 걸 또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3개만 더 하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 그 다음. 이 두 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국어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는 원리를 습득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어학원을 안 다니긴 생각보다 요즘 세상은 어려워요. 근데 다녔다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한 해 안에 모든 것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렸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문해력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요 얘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쓰임을 이제 얘기할 거거든요. 쓰임 하나 얘기할 거고 이제부터 필기를 시작하면 돼요. 자, 필기를 시작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필기를 시작할 때 샤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샤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 저는 세 가지 색깔의 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색깔로 흰 색깔로 적을 때는 검정색 펜을 쓰시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쓸 때는 빨간 펜을 쓰시고 제가 이렇게 핑크색을 쓸 때는 파란색을 쓰셔서 검빨파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같이 맞춰가면 훗날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사전 필기본을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아마 단톡방에 올라가면 있을 거고요. 그 사전 필기본 보고 그냥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쓰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쓰지 않을 거면 입으로 답변하세요. 자, 보세요. 그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그죠? 내가 답변하면 내가 내 입으로 답변하면 내 귀에 자극을 또 줘요. 그래서 원래 모든 인간의 뇌에 기억이 되는 것은 한 번만 본 것을 기억하기는 거의 어렵고 한 번 본 것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됐을 때 반복이 됐을 때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답변을 하고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답변을 하면 청각 자극이 이중이거나 시청각 자극이 이중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이 용이해져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 두뇌가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손으로 써가면서 가자. 그러면 감각이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반복의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동시 반복의 횟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펜 꼭 안 써도 돼요.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지만 펜을 쓰면 더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색깔 맞춰서 펜 이렇게 쓰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필기본을 사전에 올려놨으니 그거 보면서 입으로 답변을 열심히 하면서 들어라. 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단어와 어휘인데요.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단어의 반대말은 어휘입니다. 단어의 단자는 홑단자를 쓰는 거예요. 어휘의 휘자는 무리 휘자를 쓰는 거예요. 홑단자를 썼다는 것은 하나란 뜻이죠. 무리 휘자를 썼다는 건 둘 이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냐 둘 이상이냐. 다시 한번 하나냐 둘 이상이냐. 설득이 될까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4가지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4가지의 단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쌍쌍바가 무슨 뜻이죠? 쌍쌍바가 어떻게 생겼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단어의 수준입니다. 쌍쌍바는 뭐다? 요맘때는 뭐다? 조스바는 뭐다? 핫도그는 뭐다를 아는 것은 단어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4개 중에서 이질적인 성질이 다른 친구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얘네들은 아이스크림인데 얘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어서 얘를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될까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물이고요. 얘는 다른 물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어휘력이라고 합니다.
쌍쌍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형태가 있는지 모르죠. 요맘때가 어떤 건지 조스바가 어떤 건지 몰라요. 모르는데 됐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얘네들을 몰라요가 아니라 얘네들 각각 죄송합니다. 말이 좀 엇나왔어. 자 다시 얘네들 각각이 뭔지를 다 알아도 얘네들을 이렇게 한데 묶은 이유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이것이 각각이 무슨 뜻이다,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단어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을 한데 묶고 얘네들을 한데 묶어서 따로따로 분리하는 이런 식의 생각은 누가 있어요? 내가 해요. 그래서 어휘력이라는 말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단어를 모르면 어휘력을 개선할 수 있나요? 없죠.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무리로 묻건 말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와 어휘력을 동시에 개선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어휘력에 대한 이야기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같은 말과 다른 말을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어근과 접사. 제가 수업을 할 때요, 어근에 해당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는 보통 네모를, 그죠? 여러분들에겐 빨간 펜, 저는 노란색으로 네모를 하고요. 그 다음 접사는 이렇게 세모를 합니다. 자, 일단 어근과 접사가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살짝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근, 단어 어자를 쓰는 거고요. 말씀 어자겠지만 그 다음에 뿌리 근자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여러분,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죠. 그죠? 흔들릴지언정 뽑히진 않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단단하게 있어서 그런 거고 이 뿌리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건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의미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변화에도, 그죠? 주변의 변화에도 의미가 유지되는 부분. 자, 그 다음 접사의 접자는 붙다 접자예요. 됐어요? 붙는다. 어디에 붙어요? 어근에 붙어요. 어디에 붙어요? 어근에 붙어요. 됐어? 어근에 붙어요. 접사. 자, 그러면 붙었을 때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붙었을 때 뭐 어디에 붙어요? 어근에 붙어요. 어근에 붙었을 때 특정한 의미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필발 태어날 생겨나는 그런 친구를 우리가 접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migrate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migrate이 무슨 뜻이냐면 이동하다, 이주하다 정도로 보면 돼요. 이동하다, 이주하다. 집을 옮기는 걸 이주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단어 뒤에 ION으로 끝나요. ION으로 끝나면 이때 품사를 뭘로 바꿔줘요? 이렇게 품사를 명사로 바꿔줘요. 다시.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가 발생한 거고? 품사가 바뀌었다는 건 문법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ION으로 끝나면 얘가 품사를 뭘로 바꿔준다고? 명사로 바꿔줘. ORY로 끝나잖아. ORY 혹은 ARY 뭐 IRY도 있어요. 어찌됐건 ORY 요렇게 끝나면 얘네들은 품사를 뭘로 바꿔주냐면 형용사로 바꿔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해봐요. 답변해봐요. 얘가 이주하다예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부터 할게요. 얘가 이주하다예요. 그럼 얘를 명사로 만들면 뭐예요? 이주, 이동. 그럼 얘는 뭐예요? 이주하다예요. 얘를 형용사, 즉 영어에선 형용사는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듯 바꿔주세요. 이주하는 이렇게 되죠. 설득돼요?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단어 앞에요. 이가 붙어요. 단어 앞에 이나 ex가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단어 앞에 이나 ex가 붙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아웃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이주를 하는데 아웃, 바깥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해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해외로 가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단어에 I am이나 I n이 있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느낌 왔어? 이렇게 되는 거다. 넘어가서. 그래서 접사를 한 가지를 알고 이 어근이 무슨 뜻인데 이 접사랑 이 접사가 붙어 있으니까 대략 이런 뜻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뜻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또 배워야 되는 것이 영어의 어근과 접사도 있지만 한자와 한문의 차이도 알아야 돼요. 한자랑 한문은 어떻게 달라요? 자, 이게 바로 한자예요. 요거를 발을 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쵸?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월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올바른 달인가요? 이때만 되면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다 갑자기 도덕적으로 바뀌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이 정월의 정자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런 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던 시기에는 대부분 중국이건 한국이건 유교 사회였단 말이에요. 유교 사회에서는 올바른의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째에 세워둬요? 첫 번째에 세워둬요? 두 번째에 세워둬요? 첫 번째요. 그래서 바르다라는 말이 문맥적인 글로 들어갔을 때 문장에 들어갔을 때 문맥적인 의미로 바뀌면 첫 번째라는 뜻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당하다는 건 뭐냐? 올바르고 마땅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됐어요? 올바르고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전곡을 찔렸다의 곡자가 무슨 얘기냐면 이 곡은 뭐냐? 여러분들이 좀 놀랄 수 있지만 관역판 곡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그럼 관역판이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1번에 있어요? 2번에 있어요? 3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어디다 놨어요? 가운데 놨어요. 그래서 관역판의 가운데를 찔렸다가 전곡을 찔리다예요. 그래서 가운데라는 의미가 생겨요. 이 한자 하나를 알았는데 문장에서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어때요? 확장돼요. 설득이 될까요? 이러한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문맥적 사고예요. 이해되겠어요? 이 문장에선 그럼 이런 뜻인가 보다. 그죠? 영어에서도 appreciate이 어떨 때는 감사하다인데 어떨 때는 감상하다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서로 문맥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글과 한자와 영어를 함께 가르칩니다. 이해될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세상 모든 단어를 제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저와 이런 걸 배움으로써 한자를 찾게 되고 한자의 문맥적 의미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의 어떤 표현과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단어를 찾고 스스로가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게 갖춰진 사람은 중학교 내신에선 두려울 게 전혀 없고 고등학교 내신도 역시
어떠한 한글로 된 텍스트들을 대할 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생각보다는 항상 이런 식의 숙제가 나와요. 문해력 숙제. 그럼 문해력 숙제라는 건 뭐냐? 선생님이 제가 숙제로 내드린 어떤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숙제로 내드린 뭐가 있는데 그 숙제로 내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직 명쾌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 좀 더 이 단어를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찾고 올리는 방식입니다. 숙제는 우리가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유리스마 방에서 우리 그 공지방에다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더라도 선생님이 국어랑 한자랑 영어를 동시에 찾아서 정돈하는 것을 문해력 숙제라고 하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